미국 조선소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미 해군 항공모함을 만들던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그런데 한국 조선소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기술이 30년 전 수준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는 즉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측 팀장이 10초간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경쟁국에게 왜 기술을 공유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조선업계와 특별한 약속을 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배를 만들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던 겁니다. 중국마저도 한국 기술 없이는 고급 선박을 못 만드는 상황이었죠.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외치지만 정작 그 설계도엔 한국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우선을 외쳐도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한국 조선업의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조선 엔지니어로 일했던 제임스 톰슨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한때 한국을 경쟁국으로만 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2025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노퍽 조선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거든요. 45살의 나이에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20년간 몸담았던 곳에서 말이죠. 조선소 마지막 날, 저는 빈 작업장을 혼자 걸었어요. 녹슨 크레인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꽃도 꺼졌죠. 한때 이곳에선 항공모함이 만들어졌어요. 세계 최강미 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광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실 저에겐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일하던 조선소도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당시 15살이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래서 해군에 입대했고 조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20년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도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딸 에밀리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16살입니다. 내년이면 대학에 가야 하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죠? 제 아내 사라와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에밀리는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현관문을 열자 에밀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빠 일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았다고요. 에밀리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하지만 미국엔 조선 관련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정부 군함 프로젝트뿐이었죠. 그나마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상무부였어요. 제목은 한미-조선기술 협력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선발된 엔지니어는 6개월간 한국 조선소에서 최신 기술을 배우고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된다고 했습니다. 급여도 제공되고 숙소도 지원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미국 엔지니어가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워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2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저를 포함해 10명의 미국 엔지니어가 선발됐습니다. 출발은 한 달 후였죠. 에밀리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했을 때 딸은 놀랐지만 곧 응원해줬습니다. 아빠가 새로운 기회를 잡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제 주변 반응은 달랐습니다. 절친한 친구 데이빗은 좋은 기회라고 했지만 전 동료 마이클은 비웃었어요. 한국에 가서 구걸하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올게요. 한국에서 배워서라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에밀리가 울먹였어요. 6개월이나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하겠다고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이팅을 외쳐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선박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기술은 거의 독점 수준이더군요. 자료를 읽으면서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한국이 잘한다지만 미국보다 나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20년간 미 해군 항공모함 건조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죠.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규모에 먼저 놀랐어요.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입국장을 나오니 한국인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통역사였어요. 이수진은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정이 밝고 친절했죠. 공항에서 울산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친절하지만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하더군요. 울산에 도착하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조선소보다 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여러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숙소는 조선소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깔끔하고 필요한 건 다 있었죠. 짐을 풀고 잠시 쉬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우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 담당 멘토이자 현대중공업 수석 엔지니어라고 하더군요. 김진우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김진우는 과도하게 친절했습니다. 불편한 것 없냐고 계속 물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김진우는 계속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김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선소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지만 따라 나섰어요. 조선소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팔이 용접을 하고 인공지능이 작업 순서를 최적화했습니다. 작업자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움직였죠. 김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선 한 척당 건조 기간이 평균 6개월이라고요. 미국에선 비슷한 배를 만드는데 2년이 걸린다는 걸 알기에 충격이었어요. LNG 운반선 건조 현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탱크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김진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 한국, 프랑스, 일본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나마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조선 기술과 너무 달랐거든요. 미국에서 배운 모든 게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김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인상적이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김진우는 웃으며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딸은 한국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에밀리는 아빠가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했어요. 통화를 끊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정말 배울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미국에선 제 친구 데이빗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동료 마이클은 SNS에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어요. 미국 엔지니어가 한국에 가서 구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첫 업무 미팅은 재앙이었습니다. 조선소 회의실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진우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임스 톰슨, 미 해군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라고요. 모두들 박수를 쳐줬지만 저는 긴장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LNG 운반선 설계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탄소 포집 시스템, 스마트 냉각 기술, 인공지능 항해 보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조선 기술은 용접, 배관, 기본적인 추진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기초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대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수진이 통역을 해줬지만 기술 용어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진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건조 경험을 공유해달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항공모함의 구조, 갑판 설계, 방어 시스템 등을 이야기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경청했어요. 하지만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최신 항공모함에 적용된 AI 시스템은 무엇인지, 친환경 추진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저는 대부분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왜 건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력 부족, 낡은 시설, 비효율적 공정. 모두 사실이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김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크다고요. 김진우는 웃으며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초보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실제 작업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용접 작업을 관찰하는 임무였어요. 한국 기술자가 로봇팔을 조작하며 완벽한 용접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속도도 엄청났죠. 저는 미국에서 손으로 용접하던 방식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이미 완전히 자동화된 반면 미국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진우가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식이 나왔는데 김치찌개였습니다. 맵고 낯선 맛이었지만 먹을만했어요. 김진우는 제가 적응할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곳은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첫날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았다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나 봅니다. 에밀리는 아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김진우에게 말해야겠다고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하고 김진우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커피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곳은 제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배울 게 없을 것 같다고도 했죠. 김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초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김진우가 물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들켰다는 느낌이었어요. 김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거라고요.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변명했어요. 아니라고, 단지 시간 낭비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20년 전 일본에 가서 배웠다고요. 당시 일본이 조선업 최강국이었고 한국은 배우는 입장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우고 나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다고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김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어 보라고요. 그래도 안 맞으면 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김진우는 제게 특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줬어요. 현대 조선 기술의 기본 원리, 자동화 시스템, 친환경 기술.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진우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개념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어요. LNG 운반선의 냉각 시스템을 배우는데 정말 정교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죠. 김진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좀 재미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생각보다 배울 게 많다고요. 김진우는 웃으며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로버트 스미스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협력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왜 미국 돈으로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하냐는 거였죠. 데이빗이 기사를 보내줬어요. 댓글들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절반은 필요한 일이라고 했고 절반은 굴욕이라고 했어요. 전 동료 마이클은 SNS에 저를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미국에선 비난받고 한국에선 초보 취급받고 양쪽에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와 통화했어요. 딸은 제 목소리가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다고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바보가 아니라 용감한 거라고요.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냐고 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으니 일주일은 버텨보자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용접 작업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철판을 용접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죠. 파란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울렸어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30년 전 미국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장인이었습니다. 용접 실력이 뛰어나서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았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조선소에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소가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었고 다른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셨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는 용접 불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국에 와서 배우는 제 모습을 보시면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한국 기술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민서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곳의 전설적인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박민서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떠올렸다고요.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0년 전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은 일본의 그림자였다고 해요. 모든 걸 일본에서 배워야 했죠. 박민서도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나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박민서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요. 일본이 한국을 가르쳤고 이제 한국이 미국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언젠가 미국도 다시 일어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박민서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았거든요. 박민서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박민서와 함께 조선소 근처 포장마차에 갔어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민서는 조선업의 역사를 들려줬어요. 일본이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됐고 한국이 어떻게 따라잡았는지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박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하다고요. 미국엔 인재가 많고 기술 기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뿐이라고 하더군요. 술을 마시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오며 박민서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겠다고요. 특별 멘토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는 이제 괜찮다고요. 좋은 분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최영호라는 분이 숙소를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우가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최영호는 열정이 넘쳤어요. 한국어 교재를 들고 와서 기본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죠. 기역, 니은, 디귿, 을 따라 읽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호의 열정에 저도 감염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오전 8시 김진우와 함께 조선소로 갔어요. 오늘은 설계팀 미팅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통역을 맡았죠. 설계팀에는 서연아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LNG 운반선 설계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서연아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서연아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설계도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진우가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김진우가 먹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모든 재료를 섞어서 먹으라고 했죠. 맛이 좋았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한식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강태민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실무 코디네이터였는데 제가 필요한 모든 걸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비자 연장,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모든 걸 챙겨줬어요. 강태민은 효율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모든 일을 처리해줬어요. 제가 고맙다고 하자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지은이라는 상담사를 만났어요.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였습니다. 한지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요. 한지은은 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 한지은은 조심스럽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배우는 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어요. 주말에 이수진이 저를 서울 관광에 데려갔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여러 곳을 구경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흥미로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었죠. 이수진은 한국 역사를 설명해 줬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말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놀라웠어요.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수진이 물었어요. 한국이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요. 숙소에 돌아와서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에밀리는 신기해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저를 돕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과도한 친절도, 최영호의 열정도, 박민서의 지혜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다고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국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미 조선 협력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세금으로 한국 기술에 종속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데이빗이 뉴스 링크를 보내줬어요. 로버트 스미스는 제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제임스 톰슨 같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저를 배신자로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SNS는 더 심했어요. 전 동료 마이클이 제 사진을 올리며 한국의 개가 된 미국인이라고 썼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김진우가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요. 미국에서 배신자 취급받는 게 상처가 된다고 했어요. 김진우는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렸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소에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왔어요. 중국 정부가 보낸 기술 연수팀이었습니다. 그중 리웨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리웨이는 제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미국은 끝났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곧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했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리웨이는 계속 도발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미국을 비하했고 저를 무시했어요. 일본인 엔지니어 켄지는 중립적이었습니다. 켄지는 조용히 일했고 저와도 친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리웨이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리웨이와 충돌했어요. 리웨이가 용접 작업을 잘못 지시했는데 제가 지적했습니다. 리웨이는 발끈했어요. 미국인이 뭘 안다고 참견하냐고 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기초도 모르면서 잘난 척한다고 했어요.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우가 달려와서 말렸어요. 저와 리웨이를 각각 떼어놓았습니다. 김진우는 저에게 진정하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민서가 찾아왔습니다. 리웨이 때문에 화났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민서는 조언했어요. 리웨이는 자신감이 없어서 공격적인 거라고요. 중국 조선소들이 최근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품질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요. 리웨이는 그런 압박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어요. 미국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마이클이 제 가족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SNS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에밀리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미국을 배신했다는 소문이 났다고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딸까지 피해를 입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데이빗에게 전화해서 마이클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배운 게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서연아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내라고요. 당신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서연아의 응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누가 뭐래도 제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LNG 운반선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 부분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효율은 좋지만 비상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배운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이중 안전장치를 추가했었죠. 그 방법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저는 서연아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서연아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서연아가 김진우를 불렀습니다. 김진우도 제 제안을 듣고 감탄했어요. 즉시 설계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였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이 통역해줬고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며 보여줬어요.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왜 우리는 이걸 생각 못했을까요? 정말 훌륭한 개선안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우가 박수를 쳤어요. 모두가 따라서 박수쳤습니다. 김진우는 말했습니다. 이래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다른 경험이 합쳐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설계팀은 즉시 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로 했어요. 서연아가 설계 수정을 맡았습니다. 저도 함께 작업했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요. 서연아와 저는 설계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연아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서연아는 어려서부터 배를 좋아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조선소 노동자였고 서연아는 아버지를 따라 조선소에 자주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용접공이었고 조선소 폐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요. 서연아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서연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라고요.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새로운 설계도가 완성됐어요. 발주사에 보고했고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실제 배에 적용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진우가 축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설계팀 전체가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모두가 제 아이디어를 칭찬해줬습니다. 박민서도 함께였어요. 박민서는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이제 우리 팀의 일원입니다.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국적이 아니라 기술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일하는 게 즐겁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데이빗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여한 게 있다고 말했죠. 데이빗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SNS에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국 기술을 훔쳐서 미국 것처럼 속인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3개월째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평가단이 왔어요. 프로젝트 중간 점검을 위해서였죠. 로버트 스미스 의원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발표는 제가 맡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과 미국 적용 방안을 설명해야 했죠. 김진우와 서연아가 도와줬지만 부담이 컸어요.
발표장에 들어서니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가운데 앉아서 저를 노려봤어요. 표정이 차갑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자동화 시스템, 친환경 기술, 효율적인 공정.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스미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뭘 배웠나요? 한국 기술을 따라하는 것만 배웠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한국에서 배운 걸 미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계속 압박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순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평가단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로버트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패입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에 종속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평가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망쳤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에 평가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재검토, 저는 교체 대상 1순위였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려보내진다는 거였죠. 모든 게 끝났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내로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에밀리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제겐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진우가 문자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아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실망시켰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밤 10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민서였어요. 박민서는 소주 2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서가 말없이 들어와서 소주잔을 따랐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받아들었습니다. 둘이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한참 후에 박민서가 말했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한강에 갑시다. 보여줄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아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서는 그냥 웃으며 내일 아침 6시에 온다고 했어요. 박민서가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절망 속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박민서가 정말 왔습니다. 저는 자고 싶었지만 박민서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렸죠. 한강변에 도착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민서는 벤치에 앉으라고 했어요. 박민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본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박민서도 저처럼 발표에서 실패했다고 해요. 일본 평가단 앞에서 한국 조선업의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무시했고 박민서는 굴욕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 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할까 생각했죠. 박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 일본인 기술자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대요. 배움은 창피한 게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민서는 다시 일어섰다고 해요. 더 열심히 배웠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배운 걸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 조선업의 기초가 됐다고 하더군요. 제임스, 당신도 똑같습니다. 지금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일 뿐이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박민서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민서가 물었어요. 왜 여기 왔습니까? 돈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살리고 싶었다고요. 박민서가 웃었습니다.
그럼 포기하면 안 되죠. 로버트 스미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꿈을 버릴 겁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제 꿈은 미국 조선업 부활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난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어요. 박민서가 제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듭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일주일 후에 재발표를 요청합시다. 저는 망설였어요. 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박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 안 하면 진짜 실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재발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진우는 기뻐하며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답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재발표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박민서, 김진우, 서연아가 모여서 도와줬어요. 밤낮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박민서는 발표 구성을 다시 짰고 서연아는 자료를 정리해줬어요. 김진우는 제게 한국어로 일부를 발표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심을 보여주자는 거였죠. 저는 동의했어요. 최영우와 맹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교정받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로 발표 연습을 보여줬어요. 딸은 아빠 파이팅을 외쳐줬습니다. 그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재발표 전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꼭 성공할게요. 재발표 이틀 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LNG 운반선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는 완전히 못쓰게 됐죠. 김진우가 급히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리웨이도 참석했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배를 만든 중국 조선소가 바로 리웨이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리웨이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대요. 더 놀라운 건 리웨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진우가 추궁하자 리웨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리웨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지만 품질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요. 회사에서 일정을 맞추라는 압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리웨이는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리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김진우가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리웨이가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지만 지금 보니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리웨이가 혼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리웨이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리웨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무시한 것.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요.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잖아요.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박민서와 김진우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김진우를 찾아가서 리웨이를 변호했습니다. 리웨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김진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는데 왜 감싸주죠? 저는 웃었어요. 저도 실수했을 때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김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웨이에게 경고만 주고 프로젝트를 계속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리웨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이미 친구예요. 리웨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한국 조선소가 성공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품질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였죠. 서연아가 설명해줬어요. 한국 조선소는 품질 문제를 숨기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든다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는 걸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직과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재발표 자료에 이 내용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만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서가 제 자료를 보고 엄지를 들어줬어요. 이제 진짜 핵심을 잡았습니다. 재발표 전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팀 전체가 모였어요. 김진우, 박민서, 서연아, 최영호, 이수진, 심지어 리웨이와 켄지까지 함께 했습니다. 최종 리허설을 했어요. 저는 한국어로 시작 부분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한국에서 3개월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영호가 발음을 교정해줬어요. 억양이 어색한 부분을 고쳤습니다. 여러 번 반복 연습했어요. 서연아는 슬라이드를 점검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래프가 명확한지 확인했어요. 저도 함께 검토하며 설명을 다듬었습니다. 박민서는 제 태도를 코칭해줬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이제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진심을 보여주세요. 김진우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로버트 스미스가 던질 만한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에 모두 함께 식사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이제 저는 매운맛이 좋았어요. 리웨이도 함께 앉아서 응원해줬습니다. 리웨이가 말했어요. 제임스, 당신은 해낼 겁니다. 저보다 훨씬 용기 있어요. 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오후에 마지막 리허설을 했어요. 이번엔 실전처럼 진행했습니다. 김진우가 평가단 역할을 맡아서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원리를 미국의 강점과 결합하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기술이 강하고 그걸 민간 선박에 적용할 수 있어요. 박민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저녁에 에밀리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딸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에밀리. 아빠는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 에밀리가 놀라며 웃었어요. 아빠 한국어 엄청 늘었네. 딸의 칭찬에 힘이 났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소문 들었어. 아빠가 한국에서 대단한 일 한다고. 친구들이 멋있다고 해. 저는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SNS에 제 이야기를 올렸고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밤 10시 모두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발표 자료를 다시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서연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잘할 거예요. 믿어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내일이 그날입니다. 제가 미국 조선업 부활의 첫걸음을 내디딜 날이에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들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감 있는 얼굴이 보였어요. 김진우가 7시에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조선소로 가는 차 안에서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이미 성공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발표장에 도착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발표장 문을 열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평가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여전히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김진우, 박민서, 서연아가 뒤에 앉아서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한국어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한국에서 3개월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평가단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로버트 스미스도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영어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 조선업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조선업의 역사였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미국 조선업 현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 70년 전에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배울 의지만 있다면요. 평가단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저는 리웨이의 사례를 들었어요. 중국 조선소 사고를 아십니까? 품질보다 속도를 우선시한 결과였어요. 한국이 성공한 비결은 투명성과 품질입니다. 서연아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조선소는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즉시 보고하고 해결해요. 로버트 스미스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기다린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강점은 군사기술입니다. 제 아이디어가 적용된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미 해군 항공모함의 안전 시스템을 민간 선박에 적용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인정한 개선안이에요. 평가단이 웅성거렸어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과 미국 군사 기술의 융합, 이게 답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특화된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건 결국 한국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협력했고 지금은 일본을 넘어섰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미국의 자존심은 기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배우는 겁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마무리했어요. 제 아버지는 30년 전 미국 조선소 폐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여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게 굴욕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발표를 마쳤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를 제외한 모든 평가단이 박수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평가단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김진우와 서연아가 함께였습니다. 박민서는 격려의 미소를 보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평가단이 나왔어요. 표정들이 밝았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만 굳은 얼굴이었죠. 한 평가위원이 다가왔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로버트 스미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둘만 남았어요. 로버트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신 발표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미국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한국 기술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국 기술 도입을 포기하세요. 대신 미국만의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한국 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이 진정되고 당신은 영웅이 돼요. 로버트 스미스는 진지했습니다.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리죠. 딸 대학 등록금 걱정도 없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에밀리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안정적인 삶.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당신과 딸을 위한 최선입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프로젝트 리더 임명장이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됐죠. 하지만 머릿속에 여러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진우의 친절, 박민서의 지혜, 서연아의 응원, 최영호의 열정.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거짓말로 얻은 성공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거짓말쟁이 리더보다 정직한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단호했어요. 한국 협력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걸 부정할 순 없어요. 로버트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이 제안은 다시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제 양심을 팔 순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김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등록금은 어떻게 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 에밀리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민서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잘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진짜 엔지니어예요. 제 결정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국 언론이 보도했어요. 미국 엔지니어, 거액 제안 거절하고 한국 협력 지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SNS에서 논란이 일었어요. 마이클이 또 비난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정직한 선택이다. 진짜 애국자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데이빗이 전화했어요. 제임스, 넌 옳은 일을 했어.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실제로 여론이 변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협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배우는 게 창피한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들이었죠. 일주일 후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조선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발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어요. 그의 반대 입장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선업 관련 위원회에서 물러났어요. 김진우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모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박민서가 연설했어요. 제임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진정한 동료입니다. 서연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리웨이와 켄지도 축하해줬어요. 리웨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롤모델이에요. 파티가 끝나고 서연아와 함께 조선소 앞바다를 걸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리더 자리를 거절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이게 옳은 길이에요. 서연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임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서연아가 고백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전 아내 사라와 이혼한 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서연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서연아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박민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제임스, 한국에 연구 체류하며 기술 고문으로 일할 생각 없나요? 박민서가 물었어요. 한미 협력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될 겁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 같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미국에 있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딸과 상의해봐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남을지 미국으로 돌아갈지 의논했습니다. 에밀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빠, 나도 한국 가고 싶어. 교환학생 신청할래.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도 제 선택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까? 저는 물었어요. 응, 아빠. 새로운 시작 좋아. 에밀리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요. 6개월 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미 조선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공식 승인됐어요. 저는 미국 측 기술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하게 됐죠. 에밀리는 한국국제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딸을 인천공항에서 맞이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에밀리가 게이트에서 나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껴안았어요. 아빠!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잘 왔어, 에밀리.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저는 울먹였어요. 에밀리를 울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조선소를 보여줬고 한국팀을 소개했어요. 김진우는 에밀리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딸이 이렇게 예뻐요? 아빠 닮았네요. 김진우가 농담했어요.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서연아도 에밀리를 만났어요.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서연아가 에밀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박민서는 에밀리를 보고 감동했어요. 제임스,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딸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보여요. 에밀리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 음식도 좋아했어요. 아빠, 한국 진짜 좋아. 어느 날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서연아 누나 좋아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누나가 아빠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아빠도 그렇잖아.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응, 아빠도 서연아가 좋아. 그럼 사귀면 되잖아. 엄마도 재혼했는데 아빠도 행복할 자격 있어. 에밀리가 말했어요. 딸의 허락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아를 따로 만났어요.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연아,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저는 고백했어요. 딸도 우리를 응원해요. 서연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요? 정말 기뻐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우와 박민서도 축하해줬어요. 한편 미국에서는 첫 번째 협력 조선소가 착공됐습니다. 버지니아 노퍽, 바로 제 아버지가 일했던 곳이었어요. 저는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에밀리와 서연아도 함께였어요. 착공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엔지니어들, 지역 주민들.
모두가 희망에 찬 표정이었어요. 데이빗도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포옹했습니다. 제임스, 넌 해냈어. 미국 조선업을 살렸어. 마이클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오해가 있었어. 마이클이 주저하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제임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착공식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에밀리와 서연아가 함께였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당신이 일했던 곳에 다시 조선소가 생겨요. 한국 친구들 덕분이에요. 에밀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아도 조용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서연아가 잠든 제 어깨에 기댔어요. 에밀리는 맞은편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진정으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삼겹살. 모든 한식이 좋았어요.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김진우의 과도한 친절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요. 김진우는 제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봤어요. 그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박민서의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제게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가르쳐줬어요. 배움에는 나이도 국적도 없다는 걸요. 최영호의 열정은 어땠나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한국을 이해하길 바랐던 거예요. 이수진의 배려, 한지은의 따뜻함, 강태민의 효율성.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왜 한국이 성공했는지 알았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비밀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진심으로 환대하는 문화. 어느 주말, 김진우가 저희 가족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김진우의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김진우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전. 푸짐한 한식 상이었습니다. 제임스, 우리 아들이 당신 이야기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고. 김진우 어머니가 말했어요. 식사 후 김진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배우고 노력했어요. 미국도 할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김진우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에밀리는 김진우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며 놀았습니다. 딸의 성장을 보며 뿌듯했어요. 서연아는 김진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나 봐요. 서연아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 가족처럼 대해줘. 서연아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이 당신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의 정이 저를 살렸습니다. 울산 조선소 앞바다에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여기가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요. 박민서가 은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제 내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해. 박민서는 자신의 노트를 건넸어요. 50년간 기록한 기술 노트였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물려줍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꼈어요.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였어요. 제가 박민서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박민서가 웃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당신은 이제 선생님입니다. 1년 반 후, 미국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한미협력 선박이 완성됐어요. 중형 컨테이너선이었는데 한국 기술과 미국 군사 안전 시스템이 결합된 배였습니다. 저는 검사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갔어요. 김진우, 서연아, 켄지도 함께였습니다. 리웨이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국 조선업 개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노퍽 조선소에 도착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 폐쇄됐던 곳이 다시 살아났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데이빗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제 이 조선소의 부책임자가 됐습니다. 제임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완성된 배를 둘러봤어요. 한국의 효율적 설계와 미국의 튼튼한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김진우가 감탄했어요. 정말 훌륭해요. 한국에서도 배울 점이 있네요. 시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연료 효율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미국 조선업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축하 리셉션이 열렸어요. 정부 관계자들, 투자자들,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로버트 스미스도 왔어요. 그는 더 이상 의원이 아니었지만 초대받았습니다. 로버트 스미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임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로버트 스미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마이클도 축하하러 왔어요. 그는 이제 이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봤어. 괜찮아, 마이클. 우리 함께 일하자. 저는 웃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제가 연설을 했어요. 이 배는 협력의 상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었어요. 한국이 기술을 나눠줬고 미국이 우리의 강점을 더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에요. 제 아버지는 30년 전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배를 만들 거예요. 미국 조선업이 다시 일어섭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에밀리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자랑스러워.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도 옆에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서연아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또 하나의 역사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한국과의 조선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20척의 선박 건조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어요. 노퍽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조선소가 재개장됩니다. 미국 조선업이 진짜로 부활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김진우가 말했어요. 제임스, 당신은 두 나라의 다리가 됐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바다. 우리가 그 다리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2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서연아와 저는 결혼했어요. 울산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미국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김진우가 주례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국경을 넘어선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에요. 박민서가 축사를 했어요. 제임스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입니다. 마음이 한국인이에요. 에밀리가 울면서 축하했어요. 아빠, 행복해. 서연아, 엄마, 사랑해. 데이빗도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제임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서연아가 제주 바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임스, 우리 여기서 노후를 보내요. 서연아가 말했어요. 좋아. 여기서 작은 카페라도 차리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편 제 일은 더욱 바빠졌어요. 한국과 미국을 매달 오가며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5척의 선박이 추가로 완성됐어요.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차세대 선박 기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수소 연료 추진선, 완전 자율항해 시스템, 미래 기술들이었어요. 박민서는 은퇴했지만 가끔 조언을 해줬어요. 저는 박민서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죠. 어느 날 새로운 미국 연수생들이 왔어요. 10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2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불안하고 자존심 상해하던 모습. 환영합니다.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한 연수생이 물었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했죠. 하지만 배움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 진심을 받아들이세요. 연수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진우가 그들을 인계받았습니다. 제임스처럼 열심히 배우세요. 당신들이 미국 조선업의 미래예요. 에밀리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한국 대학교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엔지니어가 될 거야.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에밀리는 제가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중국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중국 조선소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과 품질 관리를 배우고 있다고요. 제임스, 당신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이제 정직하게 일해요. 리웨이가 말했어요. 켄지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화상회의로 만났어요. 동아시아 조선업이 함께 성장해야 해요. 켄지가 말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답이었어요. 어느 주말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연아와 에밀리가 함께였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뤘어요. 미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한국이 도와줬어요. 제게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요. 서연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가 꽃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기도했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3년 후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미국 노퍽 조선소에서 첫 번째 대형 LNG 운반선 진수식이 열렸어요. 완전한 한미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태평양의 달이었어요. 제가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진수식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어요. 미국 대통령, 한국 산업부 장관, 조선소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이 배는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협력의 상징이에요. 3년 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폐쇄된 조선소, 녹슨 크레인, 잃어버린 꿈. 하지만 한국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김진우를 바라봤어요. 한국 친구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전 여기서 일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조선소가 문을 닫았을 때 아버지는 희망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보세요. 미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아버지, 미국 조선업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잠들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깨워줬어요. 기술만 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줬어요.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태평양의 달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달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저는 한국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저를 살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김진우가 올라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제임스,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박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서연아는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샴페인 병이 배에 부딪혔고 거대한 배가 천천히 물로 들어갔어요. SS 퍼시픽 브리지가 바다에 떴을 때 함성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에밀리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할아버지도 저 위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연아가 저희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배를 바라봤습니다. 데이빗이 다가왔어요. 제임스, 넌 전설이야. 미국 조선업의 구원자야. 마이클도 옆에 있었어요. 내 덕분에 우리 모두 일자리를 되찾았어. 정말 고마워. 로버트 스미스도 멀리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제 가장 큰 지지자 중 한 명이었어요. 저녁 축하 연회에서 김진우가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제임스와 모든 한미 협력팀에게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박민서가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함께 일할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3년 전 절망 속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 순간을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한국을 거부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이 성취도 없었을 거예요. 배움은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용기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SS 퍼시픽 브리지가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서연아의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가 옆에서 웃고 있었고 한국 친구들이 함께였어요.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준 기적이었어요. 제임스 톰슨, 미국인 엔지니어.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마음으로요.